배신, 그리고 5년의 침묵. 나는 5년이 지겨웠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애인이 쌍둥이를 낳고 나서야 나는 아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욕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를 맸다. 오늘 오후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유나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거울 속에는 42세의 중후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매끄럽게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싼 피부 관리 덕에 혈색 좋은 피부. 누가 봐도 나는 성공한 남자, 번듯한 가장,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서울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 넓은 아파트, 현명한 아내와 착한 딸. 그 가면은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나 자신조차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였다. 욕실을 나오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 아내 서연이 변함없이 매일 차려내는 이제는 촌스럽게 느껴지는 집밥 냄새였다. 서연은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외모는 나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언제나 마늘 냄새가 밴 양손. 씻고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요. 막 다 됐으니까 따뜻할 때 먹어야지. 서연이 나를 올려다보며 애처로울 정도로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대로였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 한때는 바로 그 선함과 인내심에 감동해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선 지금 서연의 그 순종적인 모습은 내게 눈엣 가시가 되어 있었다. 마치 식어버린 밥처럼 지루하고 맛이 없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무심하게 수저를 들었다. 딸 수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항상 9시나 10시에 오시더니 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밥이나 먹어.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음은 아직 유나의 농염한 샤넬 향수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을 보니 오히려 속이 울렁거렸다. 5년간 나는 2개의 삶을 살았다. 낮에는 위험 있는 사장이자 12살이나 어린 젊고 아름다운 비서 유나의 뜨거운 연인이었다. 유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젊음을 되찾았고 왕처럼 대접받고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다. 유나는 자신을 꾸밀 줄 알았고 달콤하게 아양을 떨 줄 알았고 침대에서 나를 미치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다시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해야 했다. 맛없는 집밥을 먹고 마트 물가나 시골 친척의 안부 같은 서연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여보, 이 생선 먹어봐요. 오늘 마트에서 싱싱한 놈으로 사왔어. 당신 좋아하는 방식대로 구웠는데 서연이 큼지막한 생선살을 발라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마지못해 입으로 가져갔다. 맛있네. 언제나처럼 맛있었지만 그 맛은 나의 탐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마치 밀랍을 씹듯 밥을 씹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부터 유나와 제주도로 3일간 여행을 가기 위한 핑계를 궁리하고 있었다. 출장이라는 핑계는 서연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단골 메뉴였다. 서연은 나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고생했던 과거, 낡은 아파트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회사를 일구었던 시절을 그녀는 내가 의리 있는 남자라고 믿었다. 서연의 그 맹목적인 믿음이 나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여자란 결국 살집과 밥값 조금 쥐어주면 부엌 한 구석의 고양이처럼 얌전해지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내가 매달 주는 생활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회사 수익의 대부분과 거액의 리베이트는 모두 명품 쇼핑, 그리고 유나의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 구입에 쏟아붓고 있었다. 요즘 일 많이 힘들어요. 한숨을 자주 쉬는 것 같아서. 서연이 딸의 새우 껍질을 까주며 물었다. 뭐, 그렇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신경 쓸 일이 많아.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봐. 회사 일은 들어도 잘 모를 거 아냐. 나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서연은 조용히 밥그릇으로 시선을 떨궜. 그녀의 눈에 스치는 서운함을 보았지만 나는 못 본 척했다. 서연의 인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인내는 내 배신을 덮어주는 방패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 그래도 처자식 굶기지 않고 불편함 없이 돌봐주잖아. 이만하면 할 도리는 다 한 거지. 남자가 밖에서 좀 바람 피우는 게 뭐 대수라고. 집에 들어와서 가장 역할만 잘하면 되지. 그날 밤 서연의 옆에 누워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 화면이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로 끊임없이 빛나고 있었다. 보고 싶어, 자기야. 아기도 아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기? 유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설마 내가 아빠가 된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무슨 소리야? 어떤 아기?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나 임신했어. 오늘 아침에 병원 다녀왔는데 쌍둥이래. 의사 선생님이 아들일 확률이 높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들 둘. 내게는 이미 딸 수민이가 있었다. 하지만 뼛속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늘 은근한 압박을 주셨다. 서연은 수민이를 낳은 후 몸이 약해져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것 또한 내가 바람을 정당화하는 핑계 중 하나였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은 정말 내 편이었다. 돈, 지위,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이제 대를 이을 아들까지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유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사랑해 우리들의 새로운 가족. 침대로 돌아와 곤히 잠든 서연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 눈가에 자잘한 주름. 문득 그녀가 내가 그리는 화려한 미래의 그림 속에서 실로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도 낳지 못하고 비즈니스 사교 활동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늙고 초라한 아내. 이제는 바꿀 때였다. 아무리 추억이 깃든 옷이라도 낡아 빠지면 화려한 파티에 입고 갈 수는 없는 법이다. 내 머릿속에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거의 현모양처를 버리고 두 아들을 당당하게 집으로 들이는 계획.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연이 소란 피우지 않고 얌전히 떠나가도록 아주 매끄럽게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나를 만나 아침을 먹기 위해서였다. 작년에 내가 사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로비에서 유나가 걸어 나왔다.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세련된 아름다움과 활기가 넘쳤다. 매일 밤 보는 서연의 지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기야, 유나는 조수석에 앉자마자 내 품에 와락 안겼다. 너무 좋아, 나 쌍둥이래. 의사 선생님이 아기들 아주 건강하대. 나는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좋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말 대단해, 유나야.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었다. 유나는 식사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그런데 민준 씨,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 성을 따르거나 혼외자가 될 수는 없잖아. 나 싫어. 우리 아기들은 당당해야지. 족보도 확실해야 하고. 유나의 말은 내 행복의 풍선에 바늘을 찌르듯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렇다. 내 소중한 아들들이 사생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의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걱정 마. 나는 유나의 가느다란 손을 잡았다. 이미 다 생각해뒀어. 너랑 우리 아기들 절대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혼할 거야. 유나의 눈이 빛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심쩍어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순순히 동의해 줄까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그 여자가 뭘 안다고. 맨날 부엌에만 있는 장식품인데 내가 주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여자야. 재산은 내가 전부 쥐고 있어. 회사는 내 명의로 운영되고 집이랑 땅도 내가 영리하게 처리해뒀지. 이혼하면 지금 사는 아파트랑 저금 조금 떼주고 끝이야. 그 여자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내 말대로 할 거야. 나는 예전에 서연에게 서류에 서명하게 했던 때를 떠올렸다.
항상 그녀가 집안일로 바쁘거나 딸 수민이가 아파서 정신없을 때를 골랐다. 나는 부동산 이전 서류나 포기, 각서를 공과금 청구서나 보험 서류 뭉치에 슬쩍 끼워 넣었다. 여보, 빨리 사인 좀 해줘. 손님 만나러 가야 해서 바빠. 그러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서연은 읽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서명했다. 그 어설프고 급한 필체. 돌이켜보면 나는 참으로 현명했다. 큰일을 하는 남자는 멀리 내다보고 진정한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서연은 그저 낡은 역이었고 이제 나는 요트를 타고 대양으로 나아갈 때였다. 그럼 서연 씨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유나가 재촉했다. 곧. 내가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야기할게. 당신은 태교에만 전념해. 튼튼한 아들 둘만 낳아주면 돼. 나머진 전부 내가 알아서 할게. 유나를 바래다 준 후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신도시의 빌라, 경기도 외곽의 땅, 자회사 주식, 모두 내 피와 땀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비록 옛날에 서연이 결혼 반지를 모두 팔고 그녀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내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난 10년간 이 배를 이끈 것은 나였고 외부에서 고객을 유치한 것도 나였다. 그녀는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얼마나 기여했단 말인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주고 딸 수민이를 키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비로운 처사였다. 나는 금고를 열고 부동산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상하다. 분명히 경기도 외곽 땅 문서를 맨 위에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아, 저번에 술 취해서 꺼냈을 때 어딘가 다른 곳에 잘못 뒀나 보네. 금고를 다 뒤져도 나오지 않았다. 순간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떨쳐버렸다. 금고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도 나만 안다. 서연은 이런 서류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어서 그녀가 손을 댔을 리 없었다. 아마 집 서재에 서랍에라도 두고 왔을 것이다. 나는 개인 변호사이자 내가 세금 문제를 처리할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절친한 친구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이혼 서류 준비 좀 해줘. 소송이든 합의든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고 싶어.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줘. 수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웃었다. 민준 씨, 드디어 식은 밥 버리고 뜨끈한 국물 마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보죠. 그런데 사모님 조심하세요. 얌전한 여자들 한 번 돌면 무서운 법이니까. 이 사람아, 내 아내를 내가 모를까봐? 그 여자한테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자네는 서류 준비나 잘해줘.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밑밥 좀 깔아놓을 테니.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해변에서의 성대한 결혼식,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 그리고 주위를 뛰어다니는 귀여운 두 아들. 나는 더 화려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서연에게는 영원히 모를 운명을 받아들여 주길 바랄 뿐이다. 어쨌든 정은 남는다. 그녀를 궁상맞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로 결정했다. 고급 과일 가게에 들러 가장 비싼 샤인머스켓을 한 상자 샀다. 서연은 샤인머스켓을 좋아했지만 돈 아깝다며 한 번도 직접 사 먹은 적이 없었다. 이 과일 상자는 진통제가 될 것이고 숨통을 끊기 전에 내가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성의가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아직 양심은 조금 남아있고 일의 전후를 생각할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샤인머스켓 상자를 손에 들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자세로 집에 들어섰다. 스스로의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남자의 모습으로. 하지만 나는 그 육중한 현관문이나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딸 수민이는 학원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고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고기를 썰고 있었다.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냄새가 불쾌하게 느껴졌다. 다녀왔어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샤인머스켓 싸왔어. 이거 엄청 맛있다더라. 꿀처럼 달대. 나는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 서연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손을 씻은 후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과일 상자를 한 번, 그리고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예상했던 기쁨이나 감동은 없었다. 깊고 검고 가을 호수처럼 고요해서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 주다니.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서연은 가볍게 말했다. 그녀는 과일 상자로 달려가는 대신 의자를 빼서 내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도 앉아요.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나는 흠칫했다. 평소에 서연이라면 제잘거리며 내 안부를 묻고 바로 과일을 씻으러 갔을 것이다. 이 태도는 뭐지? 설마 무슨 소문이라도 들었나? 그럴 리가. 나와 유나는 매우 신중했고 내 친구들은 모두 나를 감싸주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아직 사장으로서의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무슨 일인데? 수민이 학원비 문제야? 아니면 처가에 무슨 일 있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했잖아. 계좌로 붙여줄 테니. 서연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얇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계좌 이체? 당신 나한테 붙여줄 돈이나 남아있어요? 서연의 질문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언성을 높였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버는데 나한테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있단 말이야? 또 동네 아줌마들 시덥잖은 소리 듣고 와서 남편 흉보는 거야?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에 유리 장식장으로 가더니 푸른색 파일에 끼워진 서류 뭉치를 꺼내왔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 위에 붉고 탐스러운 샤인머스켓 상자 옆에 놓았다. 당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봐요. 나는 파일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표지를 넘기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회사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다. 잔고는 0. 선명한 0이었다. 다음은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였다. 양수인 이름은 서서연 그리고 서서준. 서연의 남동생이었다. 서명 날짜는 3년 전.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음 장 서류를 넘겼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경기도 외곽의 땅 세 필지의 등기부 등본, 유나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모든 명의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서류 아래에 내 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선명한 파란색 잉크로 쓰인 내 자필 서명이. 이게 다 뭐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죄를 지은 하인을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무슨 짓을 했냐니? 나는 그냥 내 딸의 재산을 지켰을 뿐이에요.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5년 동안 그 여자 먹여 살리면서 여왕님처럼 모셨잖아.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았냐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5년 내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 옷에서 처음으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던 날부터. 당신이 책 속에 끼워두고 잊어버렸던 항공권을 본 날부터. 당신이 허둥지둥 지웠지만 아이클라우드 휴지통에는 남아있던 메시지를 본 날부터. 여자의 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김민준 씨.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 나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감히 날 속여서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해? 이 독사 같은 여자 소송할 거야. 사기와 재산 횡령으로 널 법정에 세울 거라고.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소송? 마음대로 해요. 여기 공증까지 받아놓은 서류가 있는데 당신이 언제 서명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신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사업 확장 때문에 은행 대출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기억 안 나? 아니면 애인 만나러 가느라 바쁠 때 내가 보험 서류라고 내밀었을 때 당신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어?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밀려왔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 나는 너무나 안일했고 서연을 너무나 얕보았다. 나는 그녀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렇게 치밀할 줄이야. 당신, 오늘 이혼하자고 말하러 온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 그 애인 임신했다면서요? 그것도 쌍둥이 아들로. 참, 장하네. 나는 입이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 모든 비밀, 모든 계획이 이 여자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이혼? 좋지. 당장이라도 해줄게.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도 다 해놨으니까. 서연이 서류 뭉치 밑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도 당신은 이 집에서 몸만 나가게 될 거야. 회사는 이제 나와 내 동생 서준이 것이고 집과 땅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이제 이름만 남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해. 아, 참.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당신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서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의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아내는 어디로 갔는가. 내 앞에는 지금 낯설고 날카롭고 얼음처럼 냉혹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이고 우리 딸 아버지인데. 내 앞길을 이렇게 막아버리다니.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정에 호소해보려 했다. 서연이 일어나 내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잔인해? 내가 잔인하다고? 당신이 딸 분유값 아껴서 그 여자 명품백 사줄 때 당신은 자기가 잔인하다고 생각 안 했어? 딸이 고열로 경기를 일으킬 때 내가 애타게 전화하는데 당신은 리조트에서 즐기고 있었잖아. 그때 당신은 자기가 잔인하다고 생각 안 했어?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내 청춘과 희생을 짓밟았어. 나는 그저 나와 내 딸의 것이었던 걸 되찾았을 뿐이야.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진정한 사랑 곁으로나 가보시지.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당신 생각처럼 당신을 끔찍이도 사랑해주는지 한번 보자고. 말을 마친 서연은 샤인머스켓 상자를 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 과일 그 여자한테나 줘. 이런 위선 덩어리 같은 시에는 필요 없으니까. 넓은 거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머릿속은 수천 개의 의문으로 얽혀 있었다. 어떻게 서연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1년 내내 부엌만 알던 여자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온갖 비즈니스 세계에서 달고 다른 나 같은 사업가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한 장 한 장 다시 넘기며 허점이나 실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없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공증받은 양도 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내가 항상 책만 읽는다고 무시했던 처남 서준.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누나의 이 완벽한 쿠데타를 도운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어쩐지 몇 년 전부터 서준이가 회사 격리부에 들어오고 싶다고 집요하게 졸라대더라. 차츰 모든 장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용돈벌이나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나를 묻을 무덤을 팔아왔던 것이다. 이제 와서 되돌릴 방법 찾으려고 애쓰지 마. 서연은 다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이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워 보였. 모든 건 이미 끝났어. 지금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 둘째, 소송을 걸어 법정에서 싸우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당신의 불륜 증거를 모두 공개할 거야. 요즘 법으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거 알지? 뭐, 가장 당신에게는 이제 나눌 재산도 없지만 너무 잔인하잖아, 서연아. 나는 신음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 인정할게. 하지만 꼭 이런 식으로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야 했어? 회사는 내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곳이라고. 당신의 심혈? 서연이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누가 당신에게 첫 사무실 열돈을 줬는지 잊었어? 10년 전 당신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사방팔방으로 사채업자까지 찾아다니며 당신 빚을 갚아줬는지 잊었냐고. 그때 당신 뭐라고 맹세했어? 이 한평생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좀 돈 좀 생겼다고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애인은 여왕처럼 모셨어. 당신의 심혈이라고. 진짜 피와 희생은 내 것이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말은 단검처럼 내 자존심을 쑤셨다. 그렇다. 나는 잊고 있었다. 성공의 화려함이 나의 비참했던 근본을 잊게 했다. 알았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긁어모았다. 이혼은 하지만 현재 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싶어. 네가 날 속여서 사인하게 한 건 무효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되찾을 거야. 서연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게. 당신 변호사 그 박진우,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 같아? 당신의 탈세 수법, 유령 계약서, 진우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물론 나도 알고 있지. 나는 얼어붙었다. 진우가 내 절친한 친구, 나의 믿음직한 변호사. 그 또한 서연의 사람이었다니.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당한 것이다. 서류에 사인해. 서연이 종이와 펜을 내 쪽으로 밀었다. 사인하고 바로 짐 챙겨서 나가면 돼. 당신 옷은 내가 이미 사람 시켜서 여행 가방에 다 싸서 현관밖에 내놨으니까. 그리고 차. 미안하지만 그 벤츠는 회사 명의. 즉, 이제 내 회사 재산이니까 가져갈 수 없어. 택시를 부르든가 당신 애인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 나는 이혼 신고서를 보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번졌다. 내 손이 떨리며 펜을 쥐었.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나의 패배를, 내가 빈털터리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서연이 나의 경제적 비리를 고발하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빗둘빗둘한 선으로 서명했다. 그 서명은 과거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하던 힘있고 유려한 서명과는 전혀 다른 떨리고 찌그러진 것이었다. 좋아. 서연은 서류를 들어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나는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걸어갔다. 작별 인사도 돌아보는 시선도 없었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그 소리는 나의 위선적인 황금 시대에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건조한 소리였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현관 앞에 놓인 두 개의 슈트케이스 옆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마당에는 번쩍이는 벤츠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다 내 손가락은 유나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렇다. 내게는 아직 유나가 있다. 두 아들이 있다.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내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유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녀는 이해해 줄 것이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 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보세요? 민준 씨,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했어? 나 지금 스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유나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야, 나 이혼했어. 어?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재산은 얼마나 받았어? 청담동 빌라는 손에 넣었어? 유나의 노골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애써 무시하며 그녀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나 지금 길바닥이야.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차는 그 여자한테 두고 왔어. 네? 차를 두고 왔다고? 그럼 뭘 타고 다니려고? 유나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애교가 줄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택시 타야지. 데리러 와줘. 우리 집으로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알았어요. 장소 보내요. 갈 테니. 유나는 불만스럽게 전화를 끊었. 나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면 유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가 내게 바쳤던 사랑은 이 시련을 이겨낼 만큼 클까? 아니면 내가 방금 잃어버린 가면처럼 허망한 것이었을까? 택시 한 대가 휙 지나가며 흙탕물을 튀겨 내 바지를 흠뻑 적셨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몸서리가 처졌다. 몇 년 만에 나는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인지를 절감했다. 유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한때 내 집이었던 타워 팰리스 맞은편 포장마차에 쭈그려 앉았다. 18층 창문을 올려다보니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커튼에 서연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까? 아니면 동생 서준에게 전화해서 나를 비웃고 있을까? 방금 전에 대화를 되새기자 나는 서연의 치밀함에 지금도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은 옳았다. 그녀는 바로 그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를 방심하게 한 것이다. 5년 전을 떠올렸다. 회사가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큰 계약이 연달아 터지고 돈이 물처럼 들어왔다.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집밥을 먹는 횟수는 줄었고 밤샘 접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유나를 만났다. 처음 서연을 배신한 것은 부산 출장 중이었다. 그때 죄책감을 느꼈지만 흥분과 욕망이 금세 그 자리를 채웠다. 집에 돌아와서는 서연에게 속죄의 의미로 금목걸이를 사주었다. 서연은 선물을 받고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출장 힘드셨을 텐데 못하러 이런 비싼 걸 사왔어요. 그때 나는 그녀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 후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뻔뻔하게 늦게 귀가하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고 화장실에 숨어 통화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묻거나 휴대폰을 검사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존중이자 신뢰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경멸이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모든 것을 조용히 감내했다. 딸에게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복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기 위해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내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결코 한 여자의 인내심을 얕보지 말라는 것. 사랑이 죽고 난 후 그녀들 속에 남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이성이었다. 붉은색 제네시스 G80이 내 앞에 멈춰 섰다. 생각의 흐름이 끊겼다. 유나의 차였다. 지난달 그녀의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준 바로 그 차다. 창문이 내려가고 유나의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와 비에 젖은 내 여행 가방 2개를 휙 훑어보더니 예쁜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거기서 거짓골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타요. 남들 보잖아, 창피하게. 나는 허둥지둥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재채기가 나왔다. 아주 흠뻑 젖었네. 내 가죽 시트에 물 흘리지 마요. 유나는 투덜거리며 능숙하게 핸들을 돌렸다.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다. 서연이가 당장 집에서 쫓아냈어.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됐는데요? 당신이 전부 쥐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쫓겨난 개 같은 꼴로 나와요? 유나는 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그쳤다. 나는 침을 삼키고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좀 문제가 생겼어. 서연이가 생각보다 한 수 위였어. 예전에 날 속여서 재산양도 서류에 사인을 받아놨더라고. 지금 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야. 법적으로 어렵다고? 유나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나는 앞으로 쏠릴 뻔했다. 그녀는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다. 똑바로 말해요. 당신 완전히 빈털털이 된 거죠? 나는 침묵했다. 침묵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유나가 핸들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나한테는 사장이다, 부자다 큰 소리 뻥뻥 쳤으면서 나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껍데기만 남아서 내게 굴러들어온 거야? 유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재산을 잃었을 뿐이지 내 능력은 그대로야. 인맥도 있고 경험도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날 믿어주기만 하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마치 벌레를 떼어내듯 내 손을 뿌리쳤다. 다시 시작. 당신 나이 42이야, 아저씨.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이제 돈도 권력도 없는데 누가 당신이랑 비즈니스를 하겠어? 똑똑히 말하는데 나 임신 중이야. 애 낳을 돈도 필요하고 최고급 산후조리원 갈 돈도 필요하고 베이비시터 고용할 돈도 필요하다고. 당신이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노력할게. 일단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누구한테 빌려? 망한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요? 유나는 비웃었다. 그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제 됐어요. 당신 같은 남자들 속셈 뻔하지. 돈 있을 땐 여자 끼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아내나 애인 치맛자락이라도 붙잡는 거잖아. 근데 나는 당신 와이프처럼 바보가 아니거든.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지독한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이제 나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사랑도 내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었던 것이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다. 돈은 내가 냈지만 명의는 그녀 앞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다. 거실로 들어섰다. 호화롭고 편리한 집이었지만 왜 이리도 썰렁하고 낯선 곳처럼 느껴지는 걸까? 오늘은 일단 객실에서 자요. 이야기는 내일 해. 유나는 얇은 이불 한 채를 내게 던져주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소파에 웅크려 누워 노란 불빛을 반사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를 뒤질 용기는 없었다. 방금 전에 저녁 식사 서연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생선. 그 평범했던 것들이 이제 내게는 사치가 되어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억, 그리고 이제 애인 앞에서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은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지옥 같은 날들의 첫날이었다. 그리고 비통하게도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낸 결과였다. 이른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눈을 찔러 잠에서 깼다. 망치로 맞는 듯한 두통이 곧바로 덮쳐왔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좁은 소파에서 웅크리고 잔탓에 온몸이 쑤셨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5성급 호텔에 묵었을 때와 같은 향긋한 커피 향도 없었다. 그저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벽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훨씬 늦었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어제 입었던 구겨진 옷을 추슬렀다. 회사에 가야 한다. 어쨌든 명의상으로는 아직 사장이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가야 했다. 유나는 집에 없었다. 식탁 위에는 휘갈겨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산부인과 검진 가요. 아침은 알아서 챙겨 먹고 내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그 차가운 글씨를 읽자 가슴이 옥죄어 왔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나를 자기야 민준 씨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그런데 내가 몰락한 것을 알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것이다. 나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회사 입구에 도착해 습관처럼 주차장으로 차를 몰려다 내가 택시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평소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쓰며 로비로 들어섰다. 하지만 경비실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종종 고급 담배를 건네주던 경비 아저씨가 오늘따라 난처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차단기를 열지 않고 내 앞을 막아섰다. 김 사장님, 아니 김민준 씨. 경비 아저씨는 머뭇거렸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지시가 있어서요. 예약 없이는 사무실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나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당장 문 열어. 김 선생님, 저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셨다고요. 후임은 서서연 사장님이시고 당신은 이제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임. 이렇게 빨리.
서연은 내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서서연 만나게 해줘. 당장 그녀를 불러와. 나는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준이 내렸다. 내가 항상 보던 어수룩하고 찌질한 처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서준은 나를 보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싸늘했다. 매형. 아니, 김민준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공공장소에서 소란이라도 피우실 작정이에요? 서준은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서준이.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거둬서 가르쳐 줬는데 이제 와서 내 누나랑 짜고 날 함정에 빠뜨려. 나는 달려들어 서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건장한 경비원 2명에게 제지당했다. 서준은 코웃음을 치며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냈다. 저를 가르쳤다고요? 탈세하기 위해 장부 조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애인 먹여 살리려고 공사비를 횡령하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매형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형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당신 같은 위선적인 인간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경비원에게 나를 놓으라고 신호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누나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세요. 사무실에 있던 개인 물품은 제가 사람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본가 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너희들, 나는 분노로 목이 메어 주먹을 굳게 쥐었지만 휘두를 수는 없었다.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사람을 치면 법적인 문제에 더욱 얽히게 될 뿐이었다. 그러자 서준이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회사의 모든 핵심 인력은 이미 사표를 내고 누나가 새로 설립한 회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당신이 남긴 부실 채권과 텅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시죠. 하지만 채권자들이 몰려와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서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서준의 말은 내 커리어라는 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 같았다. 서연은 단순히 재산을 빼앗은 것만이 아니었다. 회사의 생명력까지 모두 빨아들여 영혼 없는 시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가장 잔인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내 숨통을 끊었다. 지나가는 직원들, 예전에는 나를 보면 허리를 꺾어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비웃었다. 나는 마치 시장 한복판에 발가벗겨진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굴욕감이 치밀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내가 왕국이라고 믿었던 회사의 정문에 등을 돌리고 힘없이 걸어 나왔다. 이제 그 문은 내 앞에서 영원히 닫혔다. 나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김 사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비참한 패배자 김민준에 불과했다. 나는 무더운 여름 오후 서울 거리를 방황했다. 배는 고프고 머리는 아프고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에도 회사에도 갈 수 없다. 지금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유나의 아파트뿐이었다. 비록 그녀의 태도가 좋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곳에는 몸을 뉘일 곳이 있었고 그녀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었다. 나는 퀵서비스를 불러 유나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나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바닥에는 내 슈트케이스 2개가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고 지퍼가 열려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달려가 옷을 주웠다. 뭐 하긴. 집안에 있는 쓰레기 깨끗하게 치우는 중이지. 유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박 변호사랑 통화했어. 그 사람이 다 알려주더라. 당신 재산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장 명의로 된 세금이랑 은행빚도 산더미라면서. 나랑 우리 애들까지 당신이랑 같이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유나야, 내 말 좀 들어봐. 빚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는 경험도 있고 인맥도. 그만해.
유나가 소리치며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렸다. 당신 환상 속에서 살지 마. 당신은 끝났어, 김민준. 내가 당신 뭘 보고 사랑한 줄 알아? 그 흐리멍덩한 눈? 아니면 그 가짜 사장이라는 직함? 나는 당신 돈을 사랑한 거야. 나를 편하게 먹여 살려줄 남자가 필요한 거지. 여기 굴러 들어와서 식충이 노릇할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유나의 말은 내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남김없이 씻어냈다. 결국 모든 것은 거래였다. 돈이 오가면 사랑도 오가고 돈이 떨어지면 사랑도 끝나는 것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잖아. 내 뱃속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다고. 나는 떨면서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에 매달렸다. 유나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시큼했다. 아이? 내가 빈털터리 남자애를 낳고 싶을 것 같아? 아침에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 아직 아기가 작아서 지울 수 있대. 안 돼. 그런 짓 하지 마. 나는 달려가 유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그 애들은 내 아이들이야. 우리 집안의 귀한 대를 이을 아들들이라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아이들만은 버리지 말아줘. 유나는 경멸에 찬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발로 나를 걷어차 바닥에 나뒹굴게 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좋아. 그럼 2억 원 가져와. 2억 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 내가 어디서 2억 원을 구해.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가 두 아이 낳고 1년 동안 키우는데 드는 돈이야. 만약 당신이 그 돈을 다 준다면 이 아이들을 지켜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바로 병원에 가서 처리할 거야. 당신이 선택해.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거잖아. 나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남자의 눈물이 짜게 흘렀다. 여기서 찌질하게 울지 마. 남자가 일을 버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돈 마련할 시간 3일 줄게. 그 3일 동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그 비참한 꼴. 내 집에서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유나가 문을 가리켰다. 그 눈빛에는 인간적인 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가지를 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다. 더 이상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여자는 서연보다 더 잔인했다. 서연은 배신당했기에 복수했지만 유나는 돈 때문에 나를 짓밟았다. 나는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섰다.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2억 원, 과거의 내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지만 현재의 내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금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친구에게 빌릴까? 무언가를 담보로 잡을까? 하지만 내게는 담보로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복도에 서서 마치 난파선이 황량한 해변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가족도 직업도 사랑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권리마저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공원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모기에 물려 다리가 퉁퉁 부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것을 깨달았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을 만나기 위해. 나는 서연이 손을 내밀어 내 두 아이를 구할 돈을 빌려줄 것을 기대했다. 서연은 나를 미워하겠지만 그녀는 정이 많은 여자였다. 혹시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른다. 회사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다.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유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입에 거품을 물며 욕을 하고 있었다. 김민준, 이 사기꾼 놈 어디 있어? 당장 나와서 빚 갚아. 유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억척스러운 여자가 회사 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유나는 옆에서 배를 감싸쥐고 애처롭게 울며 완벽하게 버림받은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 민준 씨, 제발 나와주세요. 우리 모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숨어버리면 어떡해요?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굶고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나가 왜 이런 짓을? 온 세상에 내 망신을 줄 셈인가? 호기심 왕성한 군중이 둘러싸고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은 안에서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유나의 어머니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저기 있다, 저 사기꾼 놈. 그녀가 소리치며 달려와 내 옷을 붙잡고 흔들었다. 내 딸 청춘 돌려내. 내 손주 양육비 내놓으라고. 유나도 달려와 울면서 내 가슴을 쳤다. 당신 정말 너무해. 나를 속였어. 자기가 부자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우리 모자를 굶겨 죽일 셈이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나는 버둥거렸지만 이성을 잃은 두 여자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내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얼굴은 극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때 서준이 경비팀과 함께 회사 안에서 달려나와 사람들을 해산시키라고 외쳤다. 서준은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 부르기 전에 모두 해산하십시오. 경비원들이 유나 모녀를 나에게서 떼어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내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서준은 나를 한 번, 그리고 유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불만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매형,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애인이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립니까? 옛 직원들 볼라치 있기나 하세요? 닥쳐, 이건 내 사적인 문제야. 나는 으르렁거렸지만 마음속은 굴욕감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서준을 보자 안색을 바꾸고 소리쳤다. 당신이 저 사람 처남이죠. 당신 누나가 저 사람 재산 다 뺏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양육비도 못 받게 생겼잖아. 당신들은 다 사기꾼이야. 재산 강탈. 서준은 조소를 띄었다. 큰 착각을 하시는군요, 아가씨. 누나는 자기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스스로 저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제 저 남자에게 돈이 없으니 당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겠죠.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경찰 불러서 감옥에 쳐넣기 전에. 어디서 감히. 유나의 어머니가 달려들어 서준을 때리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고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는 폭풍의 중심에 서서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위엄, 자존심,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당장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었다.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 낡은 택시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내리셨다. 아마 나와 손주를 보러 상경하셨을 텐데 이런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다. 내 찢어진 옷차림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부모님을 보자 부끄러움이 극에 달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쩐 일로 여기에.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신 과묵하고 엄격한 분이셨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배를 감싸쥐고 우는 유나. 그리고 회사 간판을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이 불효자식,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집에 멀쩡한 처자식 두고 밖에서 바람 피우더니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시키게 만들어? 아버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당신들이 이놈 부모요? 유나의 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다. 대개 아들 교육 다시 시키쇼. 내 딸 임신시켜놓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으니. 댁들이 근본이 없으니 저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온 거 아니오. 닥쳐라. 아버지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호통치자 유나의 어머니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손을 들어 내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하는 건조한 소리가 조용한 군중 속에 울려 퍼졌다. 뺨이 화끈거리고 입술에서 피가 났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아버지가 분노에 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번듯하게 키워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랐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타락할 줄이야. 처자식 버리고 헛된 것을 조친 결과가 이 꼴이냐. 만족하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너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상님께도 낯을 들 수 없다. 아버지는 내 손을 뿌리치고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지만 나를 변호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준이 다가와 부모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안으로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 차근차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서준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네. 자네에게 면목이 없구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에 서연이와 자네 가족에게 고생을 시켰어. 이제 자네들을 볼 낯이 없네. 여보, 시골로 돌아갑시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힘없이 택시를 잡으러 갔다. 여름 햇볕 아래 구부정한 등허리의 두 분의 모습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가족마저 잃었다. 나는 부모님을 태운 택시가 사라지는 것과 여전히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보는 유나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미친 듯한 쓴웃음이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지만 나는 이 굴욕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파괴한 것이다. 회사 앞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유나는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목적 없이 한때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선 거리를 헤맸다. 주머니에는 몇천 원의 잔돈밖에 없었고 하룻밤 제대로 된 숙소에 묵기에도 모자란 돈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지며 도움을 청할 이름을 찾았다. 친구는 많았다. 호화로운 술자리에서 함께 잔을 기울이며 의리를 맹세했던 형제들, 건설회사 부사장인 친구에게 전화했다. 내가 사업상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다. 여보세요? 친구야, 나 민준인데.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민준 씨. 얘기 들었어.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나도 요즘 좀 힘들어서 말이야. 아내가 얼마 전에 아프기도 했고 집도 대출받아 산 거라 돈이 없네. 미안해, 민준 씨. 그래, 알았어. 괜찮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입안이 썼다.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접니다. 김민준입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아, 김 사장. 나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통화합시다. 그렇게 대여섯 명에게 더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중한 거절과 퉁명스러운 전화 끊김뿐이었다. 결국 술자리의 우정은 술이 깨고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는 값싼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내 가치는 그저 사장이라는 직함과 내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계약에 있었을 뿐이다. 이제 내가 빈털터리가 되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해가 저물고 배가 울렸다. 나는 길거리 포장마차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고소한 냄새에 침이 고였다. 나는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런 평범한 국밥이 맛있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따뜻한 불빛과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간다. 오직 나만이 돌아갈 곳이 없었. 서연과 딸 수민이가 생각났다. 지금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나는 서연이 차려준 밥상,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그 좋은 것들을 모두 가졌으면서 스스로의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나는 값싼 소주 한 병을 사서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로 향했다. 목구멍을 태우는 술을 마셨지만 마음의 고통만큼 쓰지는 않았다. 나는 잔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유나의 차가운 얼굴을 잊기 위해, 아버지의 따귀를 잊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잊기 위해 마셨다. 술에 취해 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서연과 막 결혼했을 무렵, 낡은 오토바이 뒤에 그녀를 태우고 시내를 달리던 날, 서연은 내 허리를 꼭 껴안고 등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나중에 우리가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우리 부부는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갖 약속을 했다.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 약속들. 나는 그 신성한 맹세를 깨고 더러운 욕망에 빠져들었다. 밤이슬이 내려 추워졌다. 나는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낡은 신문지를 덮었다. 한때 사장이었던 42세의 남자가 이제 노숙자처럼 길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낡은 신문지에 스며들었다. 나는 내 운명을 너무 늦은 후회를 통곡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 죄 많은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남은 평생을 걸어도 갚지 못할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그 후 며칠간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남은 돈을 긁어모아 쪽방촌의 값싼 여관의 허름한 방을 얻었다. 방은 비좁고 축축했으며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다. 비 오는 날에는 썩은 나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잠을 잘 수 없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내가 이제 밤마다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옆방 취객의 고성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 이혼 조정 기일이었다. 나는 때 묻은 흰 셔츠를 입고 까다로운 여관 주인아 주머니에게 빌린 다리미로 주름을 폈다. 애써 몸을 추슬렀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여전히 비참했다. 눈 밑은 검게 그늘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굶주림 때문에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나는 15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복도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나타났다. 내 초라한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서연은 세련된 크림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가 풍겼다. 그녀의 옆에는 매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변호사가 동행했다. 지금의 서연을 보니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나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나를 훑고 지나갔다. 어떤 감정도 어떤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조정실로 직행했고 등 뒤에는 성공과 자유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는 우리 두 사람의 외모와 분위기에 현저한 대조에 씁쓸한 듯 고개를 저었다. 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내게는 이제 다툴 힘도 매달릴 면목도 없었다. 내 불륜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공동재산은 사실상 내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김민준 씨, 재산 분할 및 자녀의 친권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판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맞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서연 씨의 모든 요구에 동의합니다. 저에게는 재산도 없고 지금 당장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면접 교섭권만은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연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은 지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그건 아버지로서의 의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판사가 이혼 확인서를 내밀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서명란 위에서 멈췄다. 이 서명 하나로 나는 서연과 완벽한 남이 된다. 내게 청춘을 바치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여자와 결혼식 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양가 친지들 앞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던 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가 지금 와서는 너무나 쓰라리다. 나는 눈을 감고 펜을 움직였다. 필체는 비뚤어지고 떨렸다.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끝이었다. 정말로 끝이었다. 법원을 나와 나는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서연이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치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검은 렌즈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만리장성 같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아, 미안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했다. 너와 우리 딸에게. 내 목소리가 갈라졌. 서연은 잠시 침묵한 후 낮게 말했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당신이 사과해야 할 상대는 과거의 당신 자신이야. 한때는 괜찮은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 손으로 죽여버렸어. 앞으로의 인생 적어도 제대로 살아서 우리 딸이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말을 마친 서연은 차에 올라탔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더운 여름 햇볕 아래 나를 홀로 남겨두고 갔다. 나는 차가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공허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공식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아내도 딸도 집도 돈도 없었다. 어두컴컴한 여관방으로 돌아와 나는 바닥에 드러누웠다. 거미줄 친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내 미래는 이 방처럼 암담했다. 내일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유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의뢰인에 관한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변호사? 유나가 뭘 원하는데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희 의뢰인은 곧 태어날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 지급에 동의하시면 유나 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거부하시면 저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동시에 유나 씨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제정신입니까? 내가 파산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서 2억 원을 구합니까? 나는 절망감에 소리쳤다.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화가 차갑게 끊겼. 나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2억 원.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나의 무력함을 비웃었다. 유나는 정말 잔인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녀는 나의 마지막 생명력까지 짜내거나 아니면 나를 감옥에 보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유나의 순진하고 달콤했던 옛 얼굴을 떠올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내가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그녀의 본 모습이었을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 지갑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지갑이 비자. 나는 그녀가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은 부실 채권이 되어버렸다. 나는 방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공포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내게 돈이 없으면 유나는 정말 내 두 아이를 버릴까? 죄 없는 두 아이,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친어머니에게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최악의 남자였지만 내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 나는 낡은 옷더미를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이 남아있는지 찾았다. 한때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샀던 가짜 롤렉스 시계, 지금 팔아도 생돈 몇십만 원밖에 안 될 것이다. 코가 다른 악어 가죽 구두, 색 바른 명품 셔츠 몇 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2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채에 손을 댈까 생각했지만 집도 없고 안정된 직업도 없는 지금 내 처지에 누가 돈을 빌려줄까? 사채업자들도 나 같은 놈에게 돈을 던질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막다른 골목. 나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빚,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곧 태어날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비겁하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살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 서연에게,
내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꼬르륵거리는 배가 나를 부정적인 생각에서 끌어냈다. 이틀 동안 나는 마른 빵과 물로만 버텼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 따뜻한 무언가를 먹어야 했다. 주머니 속에 마지막 동전까지 모두 긁어모았다. 세어보니 5,000원.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값이었다. 나는 골목길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이런 초라한 가게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 하지만 지금은 커다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 남루한 행색을 보고 약간 안쓰러운 눈치를 했지만 그래도 푸짐하게 한 그릇 퍼주었다. 나는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후루룩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아우성치던 위를 따뜻하게 감쌌다. 고개를 숙이고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 혹시 김 사장님 아니십니까? 나는 놀라 얼굴을 들었다. 내 앞에는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서 있었다. 과거에 여러 번 협력했던 파트너였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길가에 세워둔 번쩍이는 아우디에서 막 내린 참이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피하려 했지만 그가 이미 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아 있었다. 역시 김 사장님 맞으시네요. 어쩌다 이런. 그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휙 훑어보며 놀라움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말했다. 나는 목에 걸린 밥을 억지로 삼키고 멋쩍게 웃었다. 이 사장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나.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회사 부도나고 가정사도 복잡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시내 기업가 모임에서 서서연 사장님을 뵈었는데 참 대단한 분이시더군요. 회사도 크게 성장해서 올해의 여성기업인으로 선정되셨다고 합니다. 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따끔거렸다. 아, 그 친구 유능하니까 잘 됐네. 축하할 일이지, 김민준 씨. 그가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당신은 너무 틀렸었어요. 서 사장님 같은 여자는 정말 드물어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적이잖아요. 당신은 복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 비서인지 아가씨인지에 빠져서.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알아, 이 사장. 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어. 이제 나는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현금은 이것밖에 없지만 사장님, 이거라도 받아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기운 내십시오. 옛날에 형님 동생 하던 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파란 지폐를 보았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강하게 치밀어 올랐다. 돈을 밀쳐내고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굶주린 배와 잔인한 현실이 내 손을 붙잡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고 일어섰다. 기운 내십시오, 사장님. 사람, 살다 보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는 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그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나는 식어버린 국밥과 테이블 위의 돈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의 등장은 나의 비참한 실패를 비추는 거울 같은 남자. 비슷한 출발선이었지만 이제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나는 길거리에서 남의 동정에 의지해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거리를 보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맞벌이로 출근하는 부부의 즐거운 웃음소리, 학원 끝나는 아이를 데리러 온 아버지의 행복한 얼굴. 그 평범한 광경이 이제 내게는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스스로의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너무 늦은 후회가 칼날처럼 매일 매순간 심장을 도려냈다. 그가 준 돈을 가지고 나는 시골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부모님과 내가 자란 집이 보고 싶었다. 비록 아버지가 나를 외면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길 잃은 아들에 대한 작은 애정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다.
밭이라도 팔거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 다시 시작할 자금을 만들고 더 중요하게는 유나의 요구를 해결할 돈을 손에 넣고 싶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 큰 길로 가지 못했다. 나는 논두렁길에 숨듯이 해서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집은 낡은 나무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마 외출하신 모양이다. 나는 골목길 나무 아래에 앉아 기다렸다. 점심때가 되어 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오셨다. 어머니는 너무나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나는 달려가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는 놀라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더니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소리내어 울었다. 민준아, 내 아들,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뼈마디가 굵은 손으로 내 야윈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다 잃었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한참을 운 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들킬까 두려워 나를 헛간 뒤편 구석으로 데려갔다. 바구니에서 빵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먹어라, 아들아. 너무 말랐어. 엄마 속이 찢어진다. 나는 빵을 먹으며 울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 유나가 2억 원을 요구하는 것, 내가 살 곳도 직업도 없는 것.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집 뒤 밭이라도 팔거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없어요? 제가 꼭 벌어서 갚을게요. 어머니 손주들, 제 아이들을 구해야 해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사랑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굳게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맹세했다. 누구든 너를 도우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저 밭은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이야. 내 아버지는 죽어도 못 팔 거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돈 빌릴 면목도 없다. 내 소문이 퍼진 뒤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단다. 길에 나가도 고개를 못 들어.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얼어붙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고집 센 분이었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나를 외면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죽어야 해요? 어머니. 나는 절망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는 울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치마 주머니에서 고무줄로 꽁꽁 묶인 꼬깃꼬깃한 돈다발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한테는 이것밖에 없구나. 며칠 동안 나물 팔아서 번 돈이다. 이거 가지고 차비에서 멀리, 아주 멀리 가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마. 내 아버지가 찾으면 너를 때려 죽일지도 몰라. 아들아, 네가 뿌린 씨는 네가 거둬야 한다. 이것이 네가 짊어져야 할 짐이야.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너를 구해줄 수가 없어. 어머니는 나를 밀치고 다리를 절뚝이며 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닫힌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돈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나는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제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나는 힘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내 그림자가 햇볕과 먼지 자욱한 시골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독히도 외롭고 애처로웠. 극도의 절망감을 안고 서울로 돌아와 나는 한강변으로 향했다. 흙탕물 진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것을 보며 저 물에 몸을 던져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 오열하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 한때 내 품에 와락 안기던 딸의 모습, 그리고 잔인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작은 생명의 모습이 내 발을 붙잡았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죽으면 끝이지만 세상에 빚은 남는다. 나는 살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 서연에게, 내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는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한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지시하던 내가 이제 육체노동 일자리를 구걸해야 했다. 아무도 나처럼 허약해 보이는 중년 남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쫓겨나고 조롱당했다. 마침내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를 발견했다. 배달기사 모집, 안정적인 수입,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내게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다. 어머니와 친구가 준 돈으로 중고로 싸게 산 것이었다. 나는 배달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첫 출근 날, 나는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깨진 액정의 스마트폰으로 서투르게 배달 앱을 사용했다. 첫 주문은 고층 빌딩 사무실로 가는 타피오카 티 배달이었다. 도착하자 빌딩 경비원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보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쓰라고 했다. 나는 굴욕을 참고 무거운 타피오카 티봉지를 들고 쓰레기 냄새가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이곳은 내 옛 거래처 회사가 있는 빌딩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헬멧을 더욱 깊이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무슨 배달입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네, 경리부 김 대리님 배달입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후 김 대리가 나왔다. 그녀는 내가 잘 아는 인물이었다. 예전에는 나를 만날 때마다 김 사장님이라며 아양을 떨던 사람이다. 오늘 그녀는 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늦어요? 얼음 다 녹았잖아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어. 그저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엘리베이터가 붐벼서 그녀는 타피오카 티봉지를 채가듯 받아들고 중얼거렸다. 요즘 배달 기사들 정말 최악이네. 다음부터는 앱으로 신고해서 계정 정지시켜야지. 그녀는 등을 돌려가 버렸. 자기 앞에 고개 숙여 서 있는 배달 기사가 한때 위풍당당했던 김 사장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왔다. 나는 39도의 서울 여름 땡볕 아래서 배달 일을 계속했다. 땀이 등을 타고 눈으로 흘러들었고 내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다. 한때 계약서에 서명만 하던 내 손은 이제 하루 10시간 이상 오토바이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나는 길 위를 달려야 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려 아팠다. 미끄러운 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져 온몸이 긁히고 멍들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하루 쉬면 굶어야 했고 돈을 모을 수도 없었다. 점심은 1,000원짜리 빵이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나는 푼돈을 아껴 침대 밑에 숨겨둔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 내 목표는 유나에게 보낼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보내야 했다. 그녀가 내 성의를 보고 아이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회 밑바닥에서의 삶은 내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고된 삶, 무료 급식소에서의 따뜻한 인정, 그리고 돈의 잔인함. 나는 소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고개 숙여 사과할 수 있게 되었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 남은 인생을 학비로 지불해야 하는 너무나 값비싼 수업이었다. 배달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내 인생은 끊임없는 주문과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리고 도시의 매연 속에서 굴러가고 있었다.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아침 배달 주문을 받고 도시에 불이 켜지는 심야에도 야식을 주문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달렸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허리와 관절의 통증이 나를 괴롭혔다. 한때 좋았던 시력은 먼지와 수면 부족으로 흐려졌다. 하지만 불평하거나 쉴 수 없었다. 침대 밑에 돼지 저금통이 나를 계속 달리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호수 근처의 고급 주택가로 가는 생일 케이크, 배달 주문을 받았다. 길은 미끄러웠고, 물이 바퀴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나는 값비싼 선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케이크 상자를 보호했다. 도착해서 인터폰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기다렸다는 듯 굳은 얼굴로 나왔다. 왜 이렇게 늦어요? 케이크는 괜찮은 거겠죠? 그녀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오만했다. 나는 서둘러 배달 가방을 열고 케이크 상자를 꺼냈다. 다행히 케이크는 무사했다. 나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케이크를 건네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비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혀서.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채가듯 받아들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휙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틀었다. 다음부터는 일 제대로 해요. 이렇게 늦으면 다른 사람 일정이 엉망이 되잖아. 내가 등을 돌리자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어이, 잠깐만.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구겨서 내 앞 땅바닥에 던졌다. TV야. 이거 받고 얼른 꺼져. 나는 흙탕물 웅덩이에 아무렇게나 놓인 돈을 보았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고통을 느꼈다. 한때는 내가 남에게 돈을 던져주는 쪽이었다. 이제 나는 남이 거지에게 적선하듯 던지는 돈을 주어야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참았다.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흠뻑 젖은 지폐를 줍고 물기를 닦아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이 맨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등을 돌렸다. 등 뒤에는 부유한 여성의 경멸에 찬 시선이 꽂혀 있었다. 이 돈은 내 땀과 눈물, 그리고 굴욕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돈이 필요했다. 내 아이들에게는 이 돈이 필요했다. 여관방으로 돌아와 돼지 저금통을 깼다. 꼬깃꼬깃하고 낡은 지폐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펴서 묶음으로 쌓아 올렸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총 500만 원이었다. 2달 동안 굶주리며 목숨 걸고 일한 대가였다. 그 숫자는 유나가 요구한 2억 원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다. 나는 돈다발 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이 속도로는 2억 원을 모으는데 20년도 더 걸릴 것이다. 그때쯤이면 내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온갖 상처를 입고 있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또 그 변호사였다. 김민준 씨. 기한이 지났는데도 저희 의뢰인은 당신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모았어요. 500만 원.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에서 비웃었다. 농담이시죠? 그 돈으로는 두 아이 한 달 분유값도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법정에서 뵙죠. 뚜뚜 차가운 신호음이 울렸다.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방법이 없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결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길. 나는 서연에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을 쉬고 남은 옷 중에 가장 단정한 것을 입었다. 버스를 타고 옛 회사, 이제 서연이 회장으로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화려한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모두가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새로운 직원이 나를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보았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서서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매우 바쁘신데 그냥 김민준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5분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녀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1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엘리베이터는 한때 내 사무실이었던 최상층으로 나를 운반해갔다. 문이 열리자 서준이 기다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예전 같은 비꼬는 표정이 아니라 동정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다. 들어오시죠. 누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호화로운 책상 뒤에 앉아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내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세련되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앉아. 서연은 얼굴을 들지 않고 옛날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양손을 무릎 위에 놓았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은 기분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덮고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수민이 이번 달 양육비 아직 안 보냈던데.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빚을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 서연이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이 부탁이라는 말도 쓸 줄 아네. 당신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이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서연아, 제발 내 두 아들을 구해줘. 유나, 그 여자가 2억 원 안 주면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해. 내가 밤낮으로 일해도 그런 거금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 제발 1억 원만이라도 빌려줘. 그 여자 그 금액까지는 합의해준다고 했어. 내가 평생 소나말처럼 일해서 갚을게. 약속할게. 말을 마친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서연 앞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오만했던 내가 이제 전처에게 애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독한 굴욕감에 눈물이 쏟아졌다. 서연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내 앞에 섰다. 일어나. 아니, 네가 동의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했잖아. 서연이 소리쳤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움찔하며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똑똑히 들어 김민준. 서연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돈은 내 피와 땀이고 나와 많은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야. 나는 그 돈을 내 딸을 키우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야. 나는 내 돈을 결코 당신 애인을 먹여 살리는 데 쓰지 않을 거고 하물며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는 데는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두 생명이잖아, 서연아. 그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나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죄가 없지. 그래. 아이들은 죄가 없어. 하지만 그 부모는 죄가 있어. 당신과 그 여자는 기만과 계산 속에서 아이들을 만들었어. 이제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해. 당신 남자잖아. 일을 버렸으면 책임을 져. 전처에게 돈을 빌려 사생활을 키우려는 그런 비겁한 짓은 하지 마. 그런 짓을 하고 수민이 얼굴을 볼 수 있겠어? 서연의 말은 단검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입이 얼어붙어 반박할 수 없었다. 돌아가,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야. 법으로 해결해. 만약 그 여자가 아이들을 버리는 짓을 한다면 법이 그녀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당신,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법정에서 친권을 쟁취해서 당신 손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 그것이야말로 죄를 씻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서연은 창가로 등을 돌리고 나가보라고 재촉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섰다. 나는 답을 얻었다. 서연의 말이 옳았. 나는 너무나 비겁했다. 나는 서연의 돈으로 내 잘못을 덮으려 했다. 빌딩을 나와 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다가올 운명의 재판에 혼자 맞서야 한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법정에 서서 내 아이들을 되찾는 것이다. 비록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를 주워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하늘은 잔뜩 흐려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했다. 나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비록 달아빠지고 색바랜 옷이었을지라도 나는 혼자였다. 변호사도 가족도 없었다. 내 유일한 무기는 후회와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결의뿐이었다. 맞은편에는 유나가 화려하지만 어딘가 품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명품 인부복을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기름진 얼굴의 변호사와 억척스러운 어머니와 함께였다. 나를 보자 유나는 힐끗거리며 변호사와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나의 변호사가 일어나 또렷하게 진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유나 씨는 현재 임신 7개월로 쌍둥이를 임신 중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무직인 관계로 아이들의 아버지인 피고 김민준 씨에게 책임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나 씨는 출산 후 모자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 김민준 씨에게 양육비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고 김민준 씨는 현재 안정적인 주거지와 수입이 없으므로 친권은 의뢰인 유나 씨에게 귀속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피고인석의 난간을 굳게 잡고 최대한 침착하게 진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파산 상태이며 배달 기사로 일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2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실제 소득에 맞는 양육비를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돈 어디다 숨겼어요. 대기업 사장이었던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저랑 법정을 속일 셈이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다. 원고 유나 씨, 정숙하십시오. 법원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때 법정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서연이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나는 말을 잃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왜 여기에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러 온 것일까? 서연은 서기석으로 다가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 김민준 씨의 전처 서서연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서연에게 발언을 허락했다. 서연은 법정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서류는 김민준 씨의 현재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혼 합의에 따라 모든 재산은 저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현재 완전히 빈털터리이며 쪽방촌의 여관방에 살며 프리랜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월 평균 수입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2억 원이라는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현 불가능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야. 당신이 왜 저 사람 편을 들어? 당신들, 짜고 나를 속이려는 거지. 서연은 유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닥쳐. 서연은 다시 재판장을 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 유나 씨의 신상에 관한 증거입니다. 김민준 씨를 만나기 전 유나 씨는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시골의 아동 양육시설에 친딸을 유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유나 씨가 김민준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낙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녹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과연 두 아이를 키울 도덕적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 안이 경악으로 술렁였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래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서연을 보았다. 마음속은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잔인한 어머니의 손에서 두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서준 것이다. 법원은 15분간 휴정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증거 및 법규에 의거하여 본 법원은 원고의 2억 원 양육비 요구를 기각한다. 피고 김민주는 실제 소득에 의거하여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자녀 1인당 30만 원으로 한다. 친권에 관해서는 원고 유나 씨는 경제적, 도덕적 자격이 부족한 반면 피고 김민준 씨는 절실한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법원은 출생 후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잠정적으로 피고 김민준에게 부여한다. 피고 김민준은 아이들을 인도받아 양육할 책임을 진다. 탕.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서연에게 달려가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저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나는 내 딸의 형제들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 저 아이들 잘 키워. 나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 말을 마친 서연은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녀의 작지만 강인한 뒷모습이 법정문 너머로 사라져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돈이 아닌 신성한 부성애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재판 후 유나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들을 조산했다. 아이를 낳자 그녀는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핏덩이 같은 아기들을 남겨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도 행방을 감추었. 나는 두 아들을 좁은 여관방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쌍둥이 아들들에게 나는 하늘과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 아이들이 장차 너르고 올바르게 자라.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싱글 파더로서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함께 시작되었다. 조산하였던 아이들은 자주 아팠고 밤새 울어댔다. 나는 낮에는 배달 일을 쉬고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만 친절한 이웃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오토바이를 몰았. 기저귀값, 분유값, 약값이 내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삼켜버렸다. 어떤 날은 아이들의 분유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했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서투르게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재웠다.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은 이제 신기하게도 능숙해져 있었다. 밤이 되면 덥고 좁은 방에서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속삭이며 사과했다. 이런 궁핍한 환경에서 너희들을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잠든 하늘이와 바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나의 유일한 빛이자 살아갈 원동력이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온갖 자비를 시작했다.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인부, 청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더 이상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다. 그저 내 아이들이 굶거나 아픈 것이 두려웠다. 한 번은 바다가 심한 폐렴에 걸려 응급실에 입원했다. 나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입원비를 빌릴 수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유일한 생계수단인 오토바이를 팔려고 했다. 그때 의사가 이미 누군가 입원비를 전액 지불했다고 알려주었다. 누구냐고 묻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서연이라는 것을 알았. 그녀는 모질게 말했지만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내가 쓰러질 때는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나는 평생을 걸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와 바다는 내 사랑 속엔 안요신, 안예, 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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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느리아 안요. 아이들은 착하고 아버지를 잘 따랐. 내가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오면 두 아이는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리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 순간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로 느끼게 했다. 나는 행복이 호화로운 파티나 고급차, 섹시한 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내가 과거에 무심코 잃어버렸던 바로 내 곁에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것들 속에 있었다. 몇 년이 지나 나는 이제 50살을 목전에 둔 남자가 되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풍파를 겪은 피부는 주름이 새겨졌다. 여전히 배달 일을 하지만 돈을 모아 좀 더 좋은 오토바이를 샀고 새 식구가 살기에는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얻었다. 하늘이와 바다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두 아이는 첫인상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 오늘은 새 학기 입학식 날이다. 나는 오전에 일을 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갔다. 새 교복을 입고 신나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나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고급 세단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려와 귀여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다. 서연이었. 몇 년 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행복한 여자의 원숙하고 충만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적이고 신사적인 중년 남성이 동행했다. 그는 다정하게 여자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때때로 서연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는 서연의 새로운 남편,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대학 교수였다. 그들과 함께 있는 여자아이는 아마 그의 딸이거나 혹은 두 사람의 아이일 것이다. 그들의 행복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질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갑자기 서연이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인파 속에서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서연이 미소 지었다.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는 듯한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는 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등을 돌려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모든 원망과 자책감이 그 미소와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 서연은 나를 용서했거나 혹은 아문 흉터처럼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바쁜 인파 속으로 합류했다.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는 착한 두 아들이 있고 정직하게 일하는 직업이 나는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바로 그 대가가 나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김민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고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은 남자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생은 인과응보와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내가 남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교훈과 함께